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트럼프 대통령, 해리스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실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자 교수님, 전 국립외교원장이시기도 한데요.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이제 익숙하실 이광재 전 의원님, 국회 외통위원장도 하셨고, 네, 국회 사무총장도 지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미국 대선 얘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앞뒤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자유롭게 재밌게 얘기 나누시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지금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이긴다, 해리스가 이긴다. 전망 한번 같이 해주시면 어떠세요? 먼저 이거 먼저 네. 시작하고. 내기 하실까요? 내기 좋습니다. 네, 내기 좋습니다. 만 원씩만 딱. 만 원이요? 만 원. 그러면 3만 원 예. 모이니까 예. 차 한잔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 의원님이 워낙 전문이시니까 좀 이렇게 딱 가시면 제가 가시는 거 그걸 보고 참고해서 배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면. 먼저 하시죠. 예, 먼저 이거 하시라고 먼저 제가. 하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예. 자, 트럼프 1번, 해리스 2번. 해리스가 여당이니까 이쪽으로 1번 해줄게요. 해리스 1번, 트럼프 2번입니다.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자, 저도 투표하겠습니다. 해리스 1번, 트럼프 2번. 하나, 둘, 셋. 저는 해리스고 두 분은 트럼프인 거죠. 아 그러네. 지금, 저도 이거 투표했는데. 먹어도 재밌네요. 먹어도 뭐 5천 원밖에 못 먹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자, 이기면 2만 원 버는 2만 원 거예요. 뜻이고 우리는 이기면 5천 원밖에 원씩. 못 먹고. 네, 진정한 로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 먼저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해리스가 지금 기세 좋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 미국 정치의 고질적인 부분의 하나가 항상 이제 그 뭐 인종 이런 것들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성에 관한 하는 지난번에 그 2016년에 우리가 클린턴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그때도 역시 이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그게 걸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제목인데도 여성에다가 흑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에서 조금 불리한 요소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걸 남은 이제 90일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장애고 그래서 트럼프를 공략하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방안들을 갖고 있고 또 흑인이고 또 여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벽을 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배팅을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또 트럼프 쪽에 배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쓰셨나 봅니다. 조병재 교수님이 쓰신 아,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명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 보이게 보여요. 예, 이거 뭐 트럼프가 돼야 이것도 좀 몇 권 더 팔리고 그러겠죠. 그러네요. 아니, 이광재 의원님은 왜 또 트럼프 네. 의견이세요? 사실은 저는 우리 조병재 원장님이 해리스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배팅 차원에서 트럼프를 한 겁니다. 돈 벌어 보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총격 사건 자체가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AP 통신사의 그 사진 한 장도 강렬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와 더불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행운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초능을 갖고 이제 운의 대결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세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경합주에서 현재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리스의 장점은 이 30대 밑에서 아래에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그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흑인의 여성 대통령,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는 이 카밀라 해리스라는 대통령이 탄생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우리 백인의 남성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탄생할지는 앞으로 아마 피말리는 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뭐 한 0.1% 정도 앞서지 않을까. 일부러 그래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해리스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는 어제 저희 방송을 또 했거든요. 이 해리스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저는 그 바이든이 사퇴 발표한 날 새벽에 뉴스를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미국 주류 사회라고 그러면은 뭐 뉴욕 타임즈니 워싱턴 포스트니 이런 언론으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식인 그룹이 있고 그런데 이 지식인 그룹과 언론 사이에 막 새벽 3시부터 온갖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뉴욕 타임즈에 인용돼 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기자가 또 거기에 대한 해설 기사를 쓰고 하면서 착착착 정리를 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바이든 사퇴했는데 해리스 지지한다고는 했지만 뭐 돈을 물려줄 수 있을지 또 전당대회 가서 어떻게 될지 경쟁자는 안 나올지 이런 우려가 다 있는데 쫙 해소를 시키더라고요.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미국 주류 사회가 해리스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걸 트럼프가 이길 수 있나? 언더독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반 트럼프 이게 지금 모이고 있는 현상은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도 지쳤죠. 이 양극화나 극단적인 대결과 언어에 지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결집하고 있는 건데 역시 이제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그 사퇴 이후에 그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고등학생쯤 되면은 정당 지도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굉장한 박빙선거가 될 걸 결국은 경합주에서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데리고 오느냐. 결국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 해리스가 이제 해리스 팀도 그렇고 그 트럼프 팀도 그렇고 양쪽이 다 지금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며칠입니까 주말에 그 총을 맞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손을 들고 이렇게 막 싸우자 그러고 그 뒤에는 성조기가 막 날리고 하는 이걸로 가지고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또 나와가지고는 이거는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신 게 아니고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당대회 내내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연사들이 계속 그 얘기했어요. 이거 트럼프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띄우기까지 했거든요. 그 컨벤션 효과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든이 그 시점에서 이렇게 사퇴할 거라고는 보기가 조금 어려웠죠. 왜냐하면 바이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퇴를 안 하겠다고 토요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와가지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조금 가는구나. 뭐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냥 갑자기 일요일 날 그만둬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으로서는 그 상황이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캠페인이 보시면 그 바이든 때문에 사실상 지지부진했거든요. 그죠? 계속 뭐가 꽉 막혀 있는 듯한 이런 느낌. 되게 답답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81세의 바이든이 나 관두겠어 하고 이렇게 탁 떠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막혀 있던 게 뭔가 확 트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있는 동안에 민주당을 떠나갔던 사람들, 특히 이제 뭐 흑인, 히스패닉, 여성, 아시아계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몰려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현상이 그 돈 몰려드는 것도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치 후원금도 그때 하루 만에 그러니까 24시간 만에 8,100만 달러가 모였다고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돈이면 얼마입니까? 1,000억입니까? 그죠? 네네.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한 일주일 사이에 이게 막 그냥 2억 달러가 막 이렇게 몰려들 정도고 그 중에 또 절반이 이게 그 풀뿌리 기금 그러니까 막 이 풀뿌리라고 하는 소액 기금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보니까 그 자원봉사자 캠페인의 자원봉사자들이 17만 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반 밑에서부터
이 해리스에 대한 이 민주당 이 전통적인 지지층 사람들이 그냥 확 몰려든 게 이게 그냥 해리스에게는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았나. 민주당의 대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또 한편으로 앞으로 또 관전 포인트 하나는 결국 이제 아리조나주하고 위스콘신하고 조지아주인데 아리조나주의 현재 상원의원을 그 마르크 켈리를 이제 부통령 후보로 지금 하려고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해리스 대통령 후보 측에서. 근데 그래 아리조나는 전통적으로 이제 맥케인 상원의원이 있었던 공화당의 텃밭이었는데 이 마르크 켈리라는 사람이 우주 비행사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고지를 민주당이 탈환했는데 이분을 만약에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게 되면은 경합주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그 아마 초박빙으로 가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해리스한테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조병재 원장님께서 그 지난번에 다른 강연에서 이 경합주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걸 봤는데 멋있어요. 예, 그 분석은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합주가 굉장히 적고 정치가 양극단이 돼 있다. 미국 정치가. 예, 지금 이번 뭐 선거 구도에서도 저는 그건 이게 구조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다른 곳에서 설명을 했던 거를 잠깐만 소개 드리는 것 같으면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 미국의 선거 주가 50개 그리고 워싱턴 DC까지 하면 51하지 않습니까? 그죠? 51인데 그 중에서 지난 6번의 대선 동안에 공화당만 내리찍은 주가 20개고 민주당만 내리찍은 주가 16개. 그리고 나면 6번 대선 동안, 6번이면 24년이에요. 그죠? 네. 24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편을 바꾼 주는 15개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지난 3번의 대선 기록을 보면 이게 더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7개 정도만 이렇게 변동성이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도 이기고 지고 하는 데서의 마진이 되게 작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렇게 몰려가 있고, 요즘은 미국 언론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6개 주 6%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경합주가 6개고, 그 다음에 요 6개에서의 6%의 주민, 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선의 이제 결과가 판정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리다주, 위스콘주 잘 이렇게 225페이지 보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 책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놀랍네요. 딱 미국 국민의 6% 정도? 예, 그렇죠. 경합주의 6%입니까? 경합주의 6%면 예. 정말 소수의 그렇죠. 유권자가 전 세계 질서를 결정할 수도 예. 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이미 안 봐도 뭐 어느 쪽으로 갈지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선거인단이 55명인데 이거는 계속 그냥 민주당만 찍었죠. 그냥 텍사스 뭐 선거인단 30명인데 계속 공화당만 찍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바뀌는 거고, 바뀌는 거는 딱 여기 한 6개 요거니까. 그러면서 아까 아리조나주의 그 부통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하면 그게 아리조나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또 하나는 조지아주라는 데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 하나, QCL이 다 들어가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역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우리 한국 기업이 많이 가게 됐고, 그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투자 유치에 또 성과가 일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조지아주가 대략 9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게 앞으로 아마 캠페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한국 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지위에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어쨌든 박빙인 것 같아요. 뭐 두 분 다 트럼프가 된다고는 하셨지만 예, 그렇죠. 뭐가 이 승부를 좌우할까요? 그 경합주에서도 그 사람들의 표심은 어떻게 바뀔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예, 어떻게 트럼프가 이제 그동안에 바이든 그 후보가 있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있는 동안에 트럼프가 상승세를 타고 이제 있었는데, 지금 해리스의 과제는 이 상승세를 지금 이제 따라잡고 있기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상승세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기려면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트럼프는 이제 두 가지 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는, 첫째는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민주당의 근거를
같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여성, 청년, 그다음에 이제 유색 인종들,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이 해리스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돌아오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과제가 있고, 두 번째 과제는 바이든이 인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옆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그 지지자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백인이고 그다음에 웬만큼 경제적인 여건이 괜찮은 중산층이고 그리고 임금 근로를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백인이고 또 생각은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이든이 마음에 안 들면도 불구하고 바이든 곁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민주당이 바닥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해리스가 딱 들어오면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색 인종에다가 또 여성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트럼프 쪽에서 어떻게 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검사를 해서도 거기서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지역 캘리포니아는 조금 미국 기준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게 진보 쪽이에요. 그죠? 옛날에 히피도 사실 그 버클리 대학에서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진보 쪽이니까 이 해리스한테는 그게 묻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딱 강조가 되고 해리스 쪽에서 이걸 이렇게 컨테인을 잘 못하면 자칫 그 바이든 주변에 계속 남아있던,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지지 기반을 지키고 있던 이 백인 중산층 계급들이 옆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좀 있지만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하고의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중도층이 떠나가는 이런 우리나라 정치로 얘기하면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묘한 일인데 어제 말이죠. 어제 공화당에서 이제 해리스를 겨냥한 그 정치 광고를 내놨었어요. 여기 해리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때린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실패했다. 이민 정책 실패했다. 네가 책임지고 있었으면서도 불법 이민 엄청나게 들어왔지 않냐. 그다음에 두 번째, 약하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방 검사하고 그다음에 법무장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사형제 반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죄를 대응하는 데 약하게 했지 않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얘기한 게 위험하게 리버럴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그죠. 위험할 정도로 리버럴하다. 이 세 가지를 때렸어요. 이게 해리스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은 거거든요. 그죠. 이걸 때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주로 경합주의에다가 막 이제 광고를 쏟아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해리스의 상승세가 또 주춤할 가능성이 저는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해리스 편을 좀 들어야지. 그랬어요. 지금 현재 흑인 같은 경우가 대략 그 59%에서 69%, 한 10%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30대 이하에서 대략 46%에서 56%로 한 10% 올라갔고, 히스패닉에서 45%에서 57%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흑인 여성 히스패닉에서 올라가면 이제 백인 중산층에서 결국은 이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결국은 핵심적으로 얻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국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트럼프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결국은 자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런 면에서 아마 같은 목소리를 아마 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트럼프하고 결국은 이 대중국 목소리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아마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이런 거는 또 백인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보다 세게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캠페인이 점점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중국 문제, 뭐 이민 문제 이런 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중산층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조금 중도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해리스도 낼 거다. 그러면서 잡아올 거다 이런 생각이신 거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그 해리스가 지난주 후반이구나. 후반에 미국 전미국 교사협회라고 하는 것에 가가지고 이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강조한 것들이 보면 그 중산층의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이미 그 팀이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자칫해가지고 이게 한쪽으로 좌클릭을 만약에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이 중도가 다 달아난다. 그렇게 되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사람들의 관심 사항은 애들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뭐 총기 보호하는 거, 그다음 애들 학교 잘 다니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의료보험 뭐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세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이런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좀 우리도 한국 당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 양극단화돼 있지만 사실 그 경합주가 핵심이고 그 결국은 그 움직이는 중간층을 잡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캠페인도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과거에는 뭐냐면 서로 상대를 때리는 선거였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정교하게 중간층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보다 정교한 선거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경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대선하면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도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네. 그러면 약간 화제를 바꿔서요. 어쨌든 뭐 두 분 내긴 하셨으니까 내기 결과는 나중에 11월 달에 같이 한번 만나가지고 예, 확인하기로 하시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도 정책이지 않습니까? 둘이 해리스 트럼프가 누가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층에는 소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을 것 같고 근데 완전히 다른 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통점이 뭔지 한번 먼저 말씀 주세요. 네. 예. 그 대외적으로 이제 내놓는 정책들 중에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이민 문제고, 그죠? 이민 통제 문제. 두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 개입을 축소하자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인데, 이민 문제는 미국 국내적으로 보면 가장 첨예한 문제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거는 정치 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총기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거하고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미국 사람들이 생활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첨예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 때문에 사실 별 관련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미국에 뭐 멕시코 남쪽으로 해가 불법 이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게 미국은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고. 두 번째 의제는 그러면 제조업 재건 문제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트럼프가 이거 2017년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보조금 때리고 그다음에 관세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되겠어. 그리고 미국 국산품 애용시켜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하면 일종의 보호주의, 자유주의에서 완전히 멀어진 거죠. 그죠? 이거를 트럼프가 시작을 했고 거의 4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바이든으로 바뀌고 난 뒤에도 이거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한 이 정책 자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국을 상대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하는 문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문제, 미국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문제, 이래가지고는 뭐 반도체법이니 뭐 그 다음에 그거 저 IRA니 뭐 이래 해가지고 바이든이 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이름만 그냥 그 전에 그 트럼프가 얘기하던 거를 뭐 중산층을 위한 외교 이런 식으로 바꿨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다시 해리스 쪽에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와 별 차이가 없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러면 세 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해외 개입 축소, 이 부분은 이제 양 팀의 그 정책이 입장이 아주 명백하게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계속 강조했던 것이 동맹이었거든요. 그죠? 뭐 나토 강화한다 그렇고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로를 그만할 거야, 이제. 이제 나토고 한국이고 일본이고 말이야. 너네들, 당신들 그거 저 앞가리면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지난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미군들 많이 빼들어갔고 아시아에서는 제대로 빼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두 가지 명백히 던져놓은 게 있죠. 방위 분담금도 확실하게 5배는 내.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이 문제도 여러 번 거론을 했거든요. 그죠? 심지어 금년 5월에 타임이라는 잡지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또 끄잡아내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하는 것 같으면 뭐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민주당 쪽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후보 수락 연설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핵무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아.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미사일 발사도 내가 막을 수 있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난 뒤에는 또 어디 가가지고 미시간이죠. 어디에서 유세하면서 말이지. 그냥 이제 내 김정은한테 얘기할 거야. 그냥 핵무기 내가 충분히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만들어. 그냥 나랑 같이 야구 구경이나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그 부분은 이제 해외 개입 축소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해리스하고 트럼프 후보의 공통점은 대중국에 강경하게 가는 건 공통점일 거다. 트럼프는 보다 선언적이었다면 해리스는 법률가잖아요. 아주 철저히 의회 법률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대중국으로 가게 될 거다. 두 번째로는 제조 회복도 같다. 세 번째로는 해외 개입을 축소하는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건 둘이 같은 생각 같아요. 근데 어떻게 끝낼 거냐라는 거는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기회 요인으로 보게 되면은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거냐, 그 공간이 어떻게 생길 건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북러 관계가 가깝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김홍일 의원이 저한테 이제 보여준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플로리다 주에 있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사무실을 가보니까 사무실에 이 의자면은 의자 뒷면에 무슨 사진이 걸렸냐면 김정은하고 트럼프 그 정상회담 했을 때 그 사진이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에서 그때까지 여태까지 얘기했던 발언, 그 다음에 이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책에 보면은 37세에 그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세워가지고 이 건설업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런 건설업을 한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이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는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같은데 방식은 다를 거다. 그런데 트럼프에서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 거는 푸틴하고의 관계와 북한하고의 관계 부분에서 확실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마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 차이로 등장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 조금 더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트럼프 얘기하는 거 한번 들었는데, 바이든 비판하면서 아니 러시아하고 등져가지고 지금 중국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다 붙어가지고 더 세지지 않았냐. 나는 러시아 푸틴하고 잘 지내면서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우리의 적은 중국이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몸에 이렇게 꽉 박힌 게 장사꾼. 부동산으로 성공했고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기본 접근법은 보니까 뭐 제가 뭐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타협하고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기본적으로 깔린 생각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뭐 이념에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너는 안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조건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뭐든지 간에 거래를 할 수가 있고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렇게 이제 이 마인드 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푸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아주 뭐 간단해요. 가끔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나토가 그동안에 너무 멀리 나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의 그 턱 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 그걸 회원국으로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가지고는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할 거야. 해결한다고 이제 나오는 방식이 보면 현재까지 한국 휴전하고 비슷해요. 현재까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그냥 러시아가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일단 휴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 주는 거는 그건 안 돼. 대신에 유럽 연합에는 가입시켜 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틀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미국은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기가 쉬운 여건이 이제 됩니다. 푸틴하고도 그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북러 관계도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제 강화가 되고 자기들이 무슨 그 자동 군사 개입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신조약도 체결하고 했지만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포탄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요인도 꽤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필요로 하는 이 정도는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의존도랄까 아니면 북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드니까 과거와는 좀 달라질 거다 하는 거고 그러다면 이제 저 북러 관계에서도 뭔가 이제 미국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 공간 운신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꽤 넓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더더구나 이제 트럼프가 나서 가지고 김정은하고 진짜 만나고 만나가지고 야 우리 잘해보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동북아시아 상황 한반도 상황은 급속하게 이제 현재 상황에서부터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저 부분을 제일 자세히 주목하고 있는 건데 지금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유럽 전체의 GDP하고 미국하고 같았어요. 근데 지금 유럽이 미국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요. 더구나 독일 경제 같은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그다음 미국으로 봐서도 현재 공화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자도 전쟁 그만하자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그만하자. 그러면 결국은 전쟁을 끝내는 부분은 결국은 그 미국이나 유럽이 지원을 안 해주면 끝낼 수밖에 없는 거고 푸틴이 공격을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푸틴과 트럼프와의 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푸틴하고 트럼프의 그 만나는 공간 지점에 결국 북한도 일부가 있는 거죠. 다만 좀 냉정해야 될 거는 현재 북한하고 중국하고 교역이 95%거든요. 북한 무역에. 그 때문에 북한도 함부로 중국을 끊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런 러시아가 약속했던 건 대체로 지키고 있거든요. 하산 도로를 연결한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공간이 열릴 수 있다. 그거를 확실하게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우리 조병재 원장님의 책을 계속 보면서 다른 트럼프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면 트럼프 그 타워가 있잖아요. 월드. 그걸 지나면서 평양이나 원산에 트럼프 타워를 짓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의 전체적인 연설문을 분석해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고 인권 국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이 뭐냐? 거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깊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트럼프 일기 때 생각해 보면요. 하여튼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같이 뭐 휴전선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삼자 만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뭐 결과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아까 또 교수님이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할 텐데 실제로 정말 트럼프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보다 동북아 질서를 많이 바꾸거나 그럴 것인지는 또 조금 저는 시민으로서 그냥 일반 시민 그럴까 회의가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말로 하던 게 이제 그다음에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 이제 세부적인 데서 뭔가 장애에 부딪히기 마련 아닙니까? 뭐 북미 관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북한 핵 문제 같은 거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2018년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비교적 쉬웠죠. 그때는 그냥 겉으로 말만 이렇게 쭉 하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듬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가서 얘기할 때 주되면 이제는 그 전에 말로 했던 거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 들어가면 이제는 누가 먼저 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였고 그런데 뭐 그때만 해도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만한 여건은 저는 뭐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북한 쪽에서도 트럼프를 잘 몰랐고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뭘 할 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큰 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 탑을 만들어도 이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디 뭐 협정을 서명하더라도 이거 내가 나서가지고 협정을 서명한 게 돼야 되는 거거든. 남이 해놓은 거에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데, 지난번에 보니까 김정은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까지 트럼프의 이거 뭐랄까, 뭐 자기를 중시하는 이런 거, 그죠? 에고 같은 거를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그때 자기는 탄핵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국내적으로. 그리고 회담하기 바로 전날 밤을 새워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죠? 그러면 정신도 없고. 탄핵 청문회 청문회 예, 봤죠. 그때. 청문회 보고 있었죠. 자기 측근이 나오고 그랬죠. 맞습니다. 마이클 코엔이라고 하는 그 자기 개인 법률 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그냥 장장 7시간 동안 받고 있는 걸 밤을 새워가면서 계속 봤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다 양측이 다 안 돼가지고는 결국 소위 이제 하노이 노딜이라는 거는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공간이 분명히 앞으로 좀 열릴 가능성이 꽤 있고, 트럼프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걸로도 보면 너 뭐 핵무기 이미 많이 만들었지 않냐, 이제 더 안 만들어도 되지 않냐, 야구나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핵무기 많이 가진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지금 당장 뭐 트럼프가 김정은 보고 야 너 핵무기 다 내놔, 다 없애, 그래야지만 우리 관계 개선할 수 있어, 뭐 이런 접근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신축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뭐 대화가 좀 근문살을 탈 가능성도 있고, 우리로서는 그런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는 게 꼭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 같은 발언이네요. 그런 발언은. 그런데 이제 핵보유국으로 완전히 인정은 못하죠. 그거는 뭐 NPT라고 하는 체제도 있고, 그 대신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또 그거는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해 줬다는 말은 듣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김정은 쪽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로 나갈게라고 하는 약속,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약속은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것까지 다 던져버리고 그냥 타협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을 큰 원칙으로 세워놓고 아마 동결로부터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미국 조야를 설득하지 못할 거고, 주변 국가를 설득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광재 의원님 안 그래도 그 한미 FTA 우리 처음에 미국하고 시작할 때 그 참여정부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일기 때 한미 FTA 탈퇴하겠다고 막 위협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협상 하자고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지금 기존에 보던 미국 대통령들하고 달랐단 말이죠. 우리 그 무역 질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가장 우리를 아마 곤혹스럽게 하게 될 게 아마 그 기후위기, 동맹, 다자주의,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미 FTA를 원래 탈퇴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재협상할 거라고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무역 수지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카밀라도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거나 아마 세게 되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아마 IRA 보조금을 믿고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한 이제 투자를 결정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걸 없애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미국에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국회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미국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지역의 국회의원들 숫자를 세보니까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도 자기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계의 목소리를 빨리 정부가 흡수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IRA나 칩스법 같은 거는 다 폐기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보조금 우리 기업들한테 주는 거를 다 되돌리고 이러지는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이게 이제 일본의 일본 무역진흥기구 보고서예요. 네네. 보고서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파리 협정을 재탈퇴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IRA를 철회하거나 수정 가능성이 있다. 근데 철회를 하려는 절차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IRA에 기반한 기업의 설비 투자는 공화당의 지지 기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IRA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군요. 이게 대책 1번의 보고서네. 그거는 뭐 우리로서는 고무적인 소식이긴 하네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근데 아마 굉장한 압박은 올 겁니다. 특히 아마 관세 이런 압박이나 이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면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쨌든 트럼프가 되거나 해리스가 되거나 대중국 압박은 더 거세질 거라고 이제 두 분 다 말씀을 하시니까 중국은 어떻게 할까? 우리로서는 또 중국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국하고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기업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이제 트럼프가 더 거세게. 미국이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할 것으로 미국이 보느냐.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한다면 만약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더 강하게 압박을 한다면 중국은 계속 대결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 뭔가 솔루션이 있는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중국은 지난번에도 이제 트럼프를 맞아가지고 상당히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트럼프가 이제 뭐 관세를 뭐 5% 올렸다가 25%로 또 올렸다가 뭐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10% 기본 관세에다가 또 중국 상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때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나오니까 이제 관세 전쟁이 아마 벌어질 건데 중국은 꽤나 여기에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저는 그 기본 전략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은 그 트럼프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의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100억 불의 중국 물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뭐 매기고 나면 들어오면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는데 100억 불보다는 좀 작은 정도의 미국산 물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매겨요. 그러니까 요거 약간 저 강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죠? 강도를 낮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이 사용했던 전술이 뭐냐 하면 아까 이광재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이 정치와 경제가 미국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주로 강한 게 뭐냐 하면 중서부의 농촌 지역, 주 여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 나는 콩, 옥수수, 이거 중국이 얼마나 수입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뭐 이거 무역 마찰이 생길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우리 너네들 콩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더 안 사. 그다음에 옥수수 안 사.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얘기가 붙으면 우리 얼마 사줄게. 예를 들면 한꺼번에 막 2천억 달러씩 막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트럼프도 이걸 잘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어디 저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트럼프가 말이야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막 확 때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참모 중에 누군가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가서 그런데 이거 대통령님 이거 관세 부과하면요 우리 선거구 쪽에서 이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2019년에 막 무역 전쟁이 한창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시진핑을 만나가 회담을 했어요. 그때 오사카인가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볼튼 기록에 의하면 그때 트럼프가 야 우리 그쪽이 우리 지지 기반인데 콩 좀 많이 사줘. 이제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면 이것도 다 거래죠, 그죠? 거래. 정치와 경제가 얽혀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공세, 트럼프의 공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뭐 허허실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응을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이든 같은 경우가 더 이렇게 아프게 공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중국은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런 것 같아요. 중국은 현재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다. 중국 조야에서는 대중 압박은 동일할 거다. 단 트럼프는 선언적이라면 해리스는 훨씬 더 지금 브링컨이나 다 변호사들이거든요. 의회의 법률을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압박을 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이 오히려 더 강적이다 이렇게 중국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뭐냐면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세, 무역 적자 견디지 내수가 있으니까. 다만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이 미국이 압박하면은 중국이 무너질 거라고 봤지만 요번에 보면 화이의 7나노에 성공했잖아요. 다들 반도체 실패할 뻔했죠. 두 번째로는
달나라 뒷면에 먼저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의 95%, 자율주행차 벌써 L3까지 갔거든요. 95%를 앞으로 10년 내에 다 중국을 깔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결국은 본질은 기술 전쟁에서 승자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R&D를 560조, 우리가 30조니까 네. 560조를 했는데 300조는 유실돼도 좋다. 새로운 도전해라. 이게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너 카르텔이야 이거 하면 큰 차이가 있는 예산 거고. 낭비하지 마라 이거하고는 다르네요.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핵심 인재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1등부터 10등까지 의대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서울대 간다는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 엘리트 자원의 1등부터 9등까지는 이공계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전쟁에 집중하는 중국의 노력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아까 조병재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 자체를 면밀히 봐서 관세 부분 양보할 거 양보하고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돌파할 건 돌파하는 이런 이 국가 전략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이 노련한 나라죠. 그 원래 약속한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 대응을 좀 말씀을 나누시고 가면 좋은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진행을. 예, 뭐 저는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다 살펴봤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됐을 때, 해리스가 됐을 때 대충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해온 일들. 그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또 바꿔야 되면은 대선 전에 어떻게 좀 변침을 해야 되나? 이 부분 좀 말씀을 일단 총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이 의원님이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트럼프가 됐을 때 뭐 해리스가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한 그 처음 2년 동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던 걸 계승하고 그 연장으로 쭉 나갈 테니까 뭐 그렇게 충격이 오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고 나면 몇 가지 점에서 분명히 충격이 오죠. 이제 이민은 빼놓고 그다음에 제조업 재건 부분하고 해외 기업 축소 부분에서 충격이 올 텐데 제조업 재건 부분은 그 우리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뭐 트럼프 4년, 바이든 3년 반 이미 이렇게 꽤 많이 시달렸어요. 시달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려운 점은 뭐다. 그다음에 가능한 점은 뭐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판단도 좀 이제 세워졌고 그다음에 적응 내성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돼 가지고 여기 뭐 좀 압박을 강조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거 헤쳐나갈 수는 이제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해외기업 축소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하고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많이 틀리거든요. 그죠? 많이 틀리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그럼 푸틴하고 얘기하겠다. 그다음 김정은하고도 얘기하겠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되게 유연하고 신축적이고 전방위적이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보다는 훨씬 더 이제 한쪽으로 설려가 있죠. 그죠?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대중국 관계나 대러시아 관계, 대북한 관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뭐 설사 한미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미국의 상황이 많이 확 바뀌어 버렸을 때 우리가 거기에 효과적으로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참 한국 외교가 운신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한쪽으로만 구석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최대한 빨리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유연하게 태도를 바꾸면은 이렇게 거꾸로 말하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우리한테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기회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막 이렇게 오갔지만 어느 정권도 한미 동맹을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다 그랬고 다 그랬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양국 정부의 대외 정책의 싱크로율이 꽤 높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트럼프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우리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서로 이제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죠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가 유연한 만큼 우리는 좀 더 유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연하다는 건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하고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습니다. 있어야 일본 한다.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미일 동맹을 일본의 21세기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그 통합사령부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동맹 강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일본 외교 보십시오. 상당히 신축적이에요. 그죠?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까지 뭐 동남아시아에서 또 몽고에서 이렇게 벌써 3번이나 비밀 접촉을 지금 최근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 정도로 신축적으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신축성을 우리 외교에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거죠. 잘못하면 진짜 이게 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돼도 어떤 해리스가 되는 트럼프가 되는 미국이니까 똑같은 미국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다. 하나의 미국에 두 개의 얼굴이 있는 걸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염두에 될 거는 사실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익이 있다면 이익이 있을 뿐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미 재개가 아마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이 재개의 목소리를 저는 빨리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미국의 애리조나나 조지아나 많은 그 한국 기업에 투자한 100조 이상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미국의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봅니다. 대응 전략을. 그들에게 뭐냐면 지혜를 배우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있는데 외교안보 자문회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그 주일 미군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잖아요. 자유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미 방위조약 5조를 보게 되면은 한반도 유사 상황이 오게 되면 협의하게 돼 있고, 일본하고 뭐냐면 방위조약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잖아요. 둘이 다르거든요. 미일 사이에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면에서 안보 부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다면 외교안보 자문회의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속성 자체는 기술전쟁의 속성, 기술전쟁에 누가 승자가 돼서 결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느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기술전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회를 보게 되면 한 300명 중에 한 10% 정도가 이공계거든요. 지금 정부도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한 고민 속에 한미 FTA를 결정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상품과 교육에 관한 질서의 이런 관세 문제인데, 이제 AI 디지털 혁명이 오게 되면 어떤 협정을 만들 건가를 한국이 자기 전략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 새는데 거의 지금 부부싸움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싸울 건 싸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 어떤 채널을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은 또 같이 노력하면 국민들이 좀 더 이 무더위가 좀 덜 덥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좀 덜 더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거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말씀하신 거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미일 안보조약도 말씀하셨는데 한미일 군사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걱정하기로는 우리가 한미 동맹은 맞는데 한일 동맹은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군사 동맹을 하는 것 같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부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 최근에 구체적으로 국방부에서 그 세 나라 국방부 장관이 같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협력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가 나왔는데 이거 작업이 뭐 금년 2월부터인가 시작이 됐고 그때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한국 측의 요청에 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현재까지 지난 한 2022년, 2023년 이후로 쭉 진행되어 온 이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제도화함으로 해서 이게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국제 정체도 그렇고 어떤 나라의 국내 정세도 그렇고 이게 바뀌는 데 따라 가지고 역전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제도화한다 뭐 이런 취지로 했다고 제가 그 신문에서도 읽고 뭐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정세 변화의 가장 큰 요소로서 염두에 뒀던 게 조금 서두르기도 했던 이유가 미국 선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트럼프가 돌아올 경우에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게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2017년에 트럼프가 되고 난 뒤에 그 전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거의 몇 년 동안 공을 들여 가지고 해왔던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 거, 그거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렸어요, 그죠? 그 폐기해버리고 우리는 안 해 이렇게 해버렸죠. 그 대신에 일본이 또 팔아먹은 것도 있어요. 트럼프에게 어떻게 팔아먹었느냐면 그게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아베 총리가 있을 때 아베 총리가 만들어 가지고는 그거를 그 결국 트럼프가 만들어낸 것처럼 미국의 전략인 것처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존을 했는 거죠. 뭐 미국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트럼프로서는 이게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공들여가지고 만들었는 TPP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렸고. 그 다음에 이거 인도 태평양 개념은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거 그냥 뭐 미리 그냥 이렇게 문서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해가지고 된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미국의 새로운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이거 싱크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관건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상을 해서 거기와 어떻게 하면 싱크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익이 맞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이익하고 또 맞아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에게 인식시키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군요. 훨씬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별 그렇게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한미일의 군사 정보와 관련된 뭐 이런 정보와 관련된 우리가 협의, 지소미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한미일의 군사 동맹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아까 한미 그 방위조약 제 5조 그다음에 미일 방위조약에 그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오히려 우리가 한반도를 지키는 부분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새로 진보 정부가 들어서고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은 진보 정부가 그 이념 외교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서로 상호를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부가 좀 이념 외교를 하고 있다. 한쪽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비스마르크 시절을 보면은 그분이 러시아 대사도 하고 프랑스 대사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주변에 합스부르크하고 러시아하고 프랑스라는 그 강대국을 결국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은 독일을 통일을 이루었는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있는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해양 세력이 부상하면은 전쟁이 일어났고 대륙 세력이 부상하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청일 전쟁도 러일 전쟁도 그리고 6.25 전쟁도 다 우리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안보는 뭐냐면 아웃소싱이 없다. 자기를 자강하는 건 튼튼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평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 높게 우리가 안전판을 갖는 유연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마지막에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외교 업무에 이쪽에 이렇게 몸담고 있으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외교 정책의 변화가 너무 좀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헌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매 5년마다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에서는 이게 정권이 바뀌는데 이거 사실 국내 문제죠. 그죠?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외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외 정책에는 웬만큼의 계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이 부분이 경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냥 막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정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적어도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싸운다 치자. 그러나 이 한국 전체를 들고 나가는 이 대외 문제에 있어서만은 좀 우리가 일관성을 좀 보여주자. 그래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뢰도가 좀 유지가 될 것 아니냐. 이거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으면 그 상대방이 그걸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저것도 그 다음에 또 한 5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얘기 하고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대못을 박을 수도 없고 그냥 이거 항상 좀 웬만큼 이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제국을 운영해 본 나라의 가장 그 특징은 뭐냐면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 주미 한국 대사의 평균 임기가 2년이 안 됩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 5년 넘습니다. 중국은 8년. 우리가 싱가포르, 대만 같은 경우에는 8년, 10년 됩니다. 주미 대사 임기를 2년을 못 되게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어도 한 정권에 한 텀은 돌아가게 주미 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워싱턴 주재 기자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많은 기자들이 정보를 또 흡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악관 출입 기자가 우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에 뭐냐면 NHK 같은 경우 국장급으로 해가지고 몇 년간 거기 파견해가지고 그 백악관과 펜타곤과 의회의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백악관 출입 기자가 없어요. 워싱턴에 우리 특파원 40여 명 중에 재택근무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국가가 서비스를 해서 그래서 뭐냐면 외국 인사들 인터뷰할 때 보면은 워싱턴에서 한참 벗어났는데 식당에서 인터뷰해요. 이러고 뭐냐면 미국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무슨 미국하고 라인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나는 주미대사의 임기부터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여기서 뭐냐면 미국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워싱턴 특파원 기자들이 각 부서에 뭐냐면 적어도 몇 년간 충분히 미국 조야를 취재하고 그들에게 궁금한 걸 백악관에 가서 백악관 대변인에게 물어볼 수 있고 이런 나라를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한미의원 이제 센터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좀 주미 대사의 임기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그리고 역량 있는 사람을 보내서 오랫동안 쌓을 수 있는 그 기본 시스템부터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막 그렇게 싸우고 하더라도 대외 관계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같이 중요한 나라고 관계에서는 그쪽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새기겠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오늘 두 분은 트럼프에 투표해 주셨고요. 저는 해리스에 투표했으니까 11월에 결과를 한번 까보도록 하고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해외 개입 정책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거니까 정부가 좀 신축적으로 대응해 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지금이라도 좀 바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은 조병재 교수님, 이광재 의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